차라리 혼자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캐나다의 교무실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께 빌고 있습니다. 한국인과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릎까지 꿇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학생은 한국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부모님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최고 명문인 웨스트뷰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이든 김입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경멸하죠. 그 이유를 위해서는 먼저 제 과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죠.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카페테리아로 향했는데 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는 한국인이라며? 우리랑 다르잖아. 반쪽짜리네? 라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속 김치를 보고 시작된 놀림이었죠. 어우, 이상한 냄새. 쓰레기같이 생긴 거 먹네. 라는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그날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도시락은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학교 생활은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은 제 책상 위에 쓰레기를 던져놓고 달아났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저를 팀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급식실에서는 제가 앉으면 다른 아이들이 자리를 피했죠. 한국인이랑 같이 밥 먹기 싫어? 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숟가락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을 먹지 않고 도서관 구석에 숨어 있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학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꺼져 라고 소리치며 물을 뿌리곤 했죠. 젖은 옷을 말리러 양호실에 가면 양호 선생님은 또 넌가 보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사물함에 한국으로 돌아가 라는 낙서가 가득했어요. 지우고 또 지워도 다음 날이면 더 난잡한 글들이 새겨져 있었죠.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 노력해봐 라는 무책임한 위로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복도를 지나가다 누군가 던진 지우개에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못 본 척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게임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만 사용했고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부모님께도 영어로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죠. 결국 한국 음식은 제 도시락에서 영영 사라졌고 샌드위치와 파스타만 가득했어요. 집에서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제 몸에 냄새가 묻을까 봐서요.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1등을 하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밤낮 없이 공부했죠. 특히 프로그래밍에 푹 빠졌습니다. 코딩은 인종이나 국적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오직 실력만이 중요했죠. 게다가 밤늦게까지 코딩에 몰두하다 보면 현실의 아픔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살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죠. 제이든,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했어? 처음으로 친구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제 노력은 중학교에서 더 큰 결실을 맺었어요. 1학년 첫 시험부터 전교 1등을 차지했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이든한테 물어보자. 가 교실에 새로운 규칙이 됐고 컴퓨터 시간에는 다들 제자리로 몰려들었죠. 전국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제 이름을 호명하셨죠. 제이든 김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캐나다의 미래입니다. 그 말씀에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 속에서도 저는 한국인 한국계 학생들을 더욱 멀리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일부러 얼굴을 찌푸렸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죠. 그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한국계라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나는 캐나다인이야. 한국과는 아무 관계없어. 라는 이 말은 제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한 캐나다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의 동양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은 깊숙이 묻어두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이 흔들릴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께서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하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서준호 학생이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불쾌감이 올라왔어요.
또 한국 학생이라니. 게다가 준호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캘거리 국제 해킹 대회 우승자라는 걸 언급했죠. 그 말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을 못 이기고 캘거리 해킹 대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결승전 장면에서 준호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역대 최연소 우승자라며 칭찬하는 가운데 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죠. 이 기술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고 싶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제 가슴이 불편하게 조여왔어요. 더 놀라운 건 준호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인 돌봄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미 캘거리의 한 양로원에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중이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컴퓨터실에서 우연히 본 준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교실에서의 준호는 더욱 빛났어요. 수업 시간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어려운 개념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죠. 체육 시간에는 운동을 잘 못하면서도 항상 웃으며 즐겁게 참여했고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한국 음식을 나눠주며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거슬렸죠. 게다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준호가 먼저 다가가 도와줬어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친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영어 발표를 앞둔 친구의 원고를 봐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했을까? 그럴 때마다 준호에 대한 질투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중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준호의 당당함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는 준호를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김밥을 보고 놀림받던 순간들, 도시락 냄새 때문에 급식실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기억들이 말이죠. 하지만 준호는 저와 달랐습니다. 이거 김치찌개야. 한번 먹어볼래? 준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한식을 권했어요.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죠. 와, 진짜 맛있다. 내일도 좀 나눠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제가 당했던 그 모든 차별과 놀림은 뭐였던 걸까요? 게다가 한국어로 통화하는 준호를 볼 때면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쓰는 게 늘 두려웠는데 준호는 거리낌 없이 한국어를 썼죠. 심지어 친구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면 준호의 얼굴에는 자부심마저 보였어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야. 정말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야. 이런 설명을 하는 준호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준호는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걸까요? 더 괴로웠던 건 준호를 보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낯선 감정이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거든요. 준호처럼 당당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준호를 향한 질투심은 그래서 더 커져갔죠.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된 날, 저는 처음으로 2등이란 걸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수학에서 2점, 물리에서 3점, 컴퓨터 과학에서는 무려 5점 차이로 준호에게 졌죠. 선생님들은 두 천재의 선의의 경쟁이라며 좋아하셨지만 저에게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제이든, 이번이 내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야. 이러한 담임 선생님의 위로는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1등을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져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준호의 겸손함이었어요. 시험이 끝난 후 준호가 제게 다가와 제이든, 내가 워낙 뛰어나서 오히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미워 죽겠더라고요. 방과 후 코딩 클럽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제 조언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준호의 설명에 집중했죠. 와, 준호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행 속도가 2배나 빨라지네. 이런 감탄사가 오갈 때마다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후 저는 주말에도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꼭 이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자꾸 준호의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대회 우승을 위한 것들 뿐이었는데 준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완벽했던 세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균열이 오히려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내 AI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팀 발표가 있던 날이었죠. 컴퓨터과학 선생님께서 참가 팀 명단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마지막 팀을 발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이든 김과 서준호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번 대회는 반드시 2인 1조로 참가해야 해. 게다가 너희 둘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잖니. 좋은 시너지가 날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방과 후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죠. 다른 친구랑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어떻게든 팀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이든, 내가 준호를 왜 이렇게 피하는지 알아.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해. 그렇게 며칠 뒤 첫 팀 미팅 날, 도서관 한켠에서 준호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이 자리까지 오는데도 큰 결심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대놓고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준호가 도착하자마자 꺼낸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제이든, 혹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이후 준호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놀라웠어요. AI를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었죠. 응급 상황 시 증상을 분석해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오지나 한국의 시골처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로봇 같은 한국 학생의 생각일까요? 더구나 준호는 이미 이런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죠. 하지만 준호의 리더십은 항상 빛을 발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실수로 중요한 코드를 날려버렸을 때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저는 심하게 책망했을 텐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100억 번을 만들어뒀으니까 같이 복구해보자. 준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함께 코드를 다시 작성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죠. 준호는 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제이든, 내 방식도 좋은데 여기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너의 알고리즘 실력과 내가 알고 있는 의료 데이터 처리 방식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점점 프로젝트에 몰입해갔어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코딩을 하는 날이 많아졌죠. 준호는 매번 도시락을 2개씩 싸와서 저와 나눠 먹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도시락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프로젝트 자료를 가지러 학교에 들렀다가 우연히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있었죠. 호기심에 몰래 지켜보니 준호가 이민자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코딩은 우리가 꿈꾸는 걸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고 포기하려는 아이가 있으면 끝까지 격려했죠. 그제야 알았어요. 왜 준호가 우리 프로젝트에서 그토록 의료 격차 해소를 강조했는지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 준호의 대답이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나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이제는 내가 그런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준호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있었어요. 저희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준호의 의료 지식과 제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만나 시너지를 냈죠. 응급 상황 감지 정확도 98%, 의료진 연결 시간 5분 이내, 우리의 시스템은 점점 현실화되어 갔어요. 저는 매일 밤 준호와 화상통화로 코드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준호의 조언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의 관점은 늘 새로웠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었거든요. 제이든, 너의 코딩 실력은 정말 대단해. 나는 이런 최적화는 생각도 못했어. 준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준호에 대한 제 편견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온 라이벌이 아닌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료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죠. 그러다 준호가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AI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준호와 저는 우리의 프로젝트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죠. 축하 파티를 하러 간 카페에서 준호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이든, 이번 여름방학에 특별한 계획 있어? 고개를 저었어요.
매년 그렇듯 집에서 코딩이나 하면서 보내겠거니 생각했죠. 그때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내가 가이드 해줄게. 판교 테크노밸리랑 스타트업들도 구경하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이라니요?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그곳을요? 단호하게 거절했죠. 미안해. 난 관심 없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한국의 IT 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유해줬죠.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인공지능 연구소들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의료 AI 시스템과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봐, 여긴 네이버 AI 연구소야. 우리 프로젝트 같은 거를 실제로 상용화하고 있대. 준호가 보여준 영상 속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시설과 자유로운 분위기. 문득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캐나다인이야. 한국과는 상관없어.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모두가 절 비웃지 않을까요? 특히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마다 영어로만 대답하던 제가 이제 와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너무 창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시애틀에 사는 프로그래밍 대회 친구 집에서 2주 동안 지내면서 프로젝트를 할 거라고요. 부모님은 다행히 별 의심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이중생활이 시작됐죠. 저는 매일 방과 후 준호의 집에 가서 몰래 한국어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죠.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알게 됐을 때는 그 과학적인 구조에 감탄했죠. 준호의 어머니는 매번 저녁을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특히 김치찌개의 매콤한 맛은 왜 그동안 이걸 거부했나 싶을 정도로 중독적이었어요. 제이든 밥 떠먹어. 준호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차갑게 식구들을 대했는지 떠올라 부끄러워졌죠. 준호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도 하나둘씩 깨져갔어요. 식사할 때면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가족 간의 끈끈한 정.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출발 일주일 전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사실 시애틀이 아니라 한국에 가려고 해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인임을 부정하고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건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단다.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곧 시작될 새로운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확인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드디어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저와 준호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입국장에서 마주한 로봇 안내원,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나는 입국 심사,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스템들. 이미 공항에서부터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애들아, 여기야. 준호의 사촌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민수는 유명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밤이 되자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로 위의 전광판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차량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첫날부터 정신없이 바빴어요. 민수가 데려간 곳은 코엑스의 삼성 딜라이트 전시관이었죠. 여기서 본 미래 기술 전시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서는 한참을 떠나지 못했죠.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체험을 했을 때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실제로 상용화된 기술들이야. 민수의 설명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튿날은 더 놀라웠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민수가 일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나라에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걸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기술이 탄생해. 우리가 개발한 AI도 이미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어. 민수의 회사에서 본 기술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만든 의료 AI 시스템보다 훨씬 진보된 것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죠. 이곳에서라면 제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강남 스타트업 허브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스타트업은 우리가 만든 것과 비슷한 의료 AI 시스템을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시켰더라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국계라는 걸요. 또한 서울대와 카이스트 캠퍼스 투어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 연구진들과 협력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잊을 수 없던 것은 순천으로의 여행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저에게 저희 할아버지 고향을 방문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잘하신 낡은 고목 앞에서 마을 어르신을 만났죠. 내가 우리 영수의 손주구나. 어르신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수,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죠. 항상 품에 사탕 하나를 숨겨놓으셨다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따뜻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각이 나며 죄송함에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저 나무에서 매일 책을 읽으셨단다. 꼭 너처럼 공부를 무척 좋아하셨지. 어르신께서 들려주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캐나다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 들르셨을 때의 이야기.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다는. 할아버지, 죄송해요. 나무에 기대어 훌쩍이는데 준호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부정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제 국적이 아닌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걸. 한복을 처음 입어본 날도 특별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동안 부정했던 제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전통 다과를 마시며 예절을 배우는 동안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현대적인 문화도 놀라웠어요.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노래방에서 목이 쉬도록 노래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새벽 3시에도 배달이 가능한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해? 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그렇게 3주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이곳은 알고 보니 이렇게 멋진 곳이었던 거예요.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계라는 걸,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는 걸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 다시 와서 제가 꿈꾸는 기술로 이 도시에 새로운 빛을 더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특히 준호가 운영하던 무료 코딩 교실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계약하자마자 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어요. 도서관 한켠에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을 모아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코딩은 우리가 꿈꾸는 걸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준호에게 들었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3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한국 게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오히려 다른 아시아계 아이들이 더 편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우리처럼 이민자 가정이에요? 한 베트남계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나도 너희처럼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자랐어. 그리고 이제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게 됐단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 캐나다 청소년 테크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월 1회 온라인 미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 양국 학생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교의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문화적 차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공유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급식실에서는 김치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밴쿠버 청소년 IT 콘퍼런스에서 연사로 서게 된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가진 차이는 약점이 아닌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3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판교의 스타트업에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 순천에서 느낀 뿌리의 소중함, 그리고 준호를 통해 배운 진정한 리더십.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이중 문화의 배경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준호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요.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색깔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든 김이고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여기 미국 명문대를 다니던 학생이 토론장에서 한국인이 소리친 한마디 때문에 토론장이 초토화됐다며 다시는 한국인을 보기 싫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항상 한국인들이 물을 흐린다며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 복수할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한국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증오하게 된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미 육군소장의 아들이자 예일대 국제학과 학생이죠.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해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아버지를 둔 엘리트 군인 가문에 한국을 혐오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곤 합니다. 도대체 마이클이 왜 저렇게 변한 거지? 하면서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예일대에서의 그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미군 장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예비역 소장이시죠. 어머니는 보스턴 출신의 명문가 교수였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은 늘 군인 가족다운 규율과 자부심이 넘쳤어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버지의 훈련 모습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깅을 하시고 푸시업과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던 모습이요. 저도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아침 운동을 했죠. 처음에는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점차 그게 자랑스러워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늦잠 자는 시간에 저는 이미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넌 세계 최강 미군의 DNA를 물려받았어. 그걸 항상 기억하거라. 아버지는 늘 제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제게는 그 말이 마치 슈퍼히어로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특별하게 들렸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은 남다른 점이 많았죠.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전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를 옮겨 다녔거든요. 6살 때는 독일 람슈타인 기지에서 살았습니다. 거대한 수송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이착륙하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었죠. 9살 때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었고 11살 때는 괌의 앤더슨 기지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전략 폭격기들이 이륙하는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사력이 곧 국력이라는 생각이 몸에 배었어요. 특히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의 지도자라는 확신이 생겼죠.
저는 그런 미군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버지니아 알링턴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펜타곤 근처였죠. 매일 아침 등굣길에 펜타곤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이곳에서 일하는 군 지도자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예일대 국제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웨스트포인트에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예일대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DNA를 가졌다는 자부심이 때로는 오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했죠. 예일대에 입학하고 저는 발표대회에 참여했어요. 세계 각국 무기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던 자리였고 저는 당연히 세계 최강인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발표했죠. 그런데 문답 시간에 어떤 한 한국인 학생이 제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신이었어요. 현재 미국 무기 성능이 타 국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무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모르시는 건가요? 요즘 한국 무기들이 치고 올라오는 추세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겠네요. 미국의 무기에 대해서만 안다고 다 파악했다는 건 큰 오산일 텐데. 저는 그 비아냥거림에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저는 분이 차올랐고 동양인 주제에 왜 저런 말을 해서 제게 부러움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발표대회 이후로 한동안 우울한 날들을 보냈어요.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유신은 변함없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 무지를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유학생 우보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괜찮아? 요즘 좀 침울해 보이던데. 우보는 저와 같은 기숙사 층에 살았어요. 가끔 심야 매점에서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아, 그 발표대회 때문인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한국 애가 좀 날카롭긴 했지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날카롭다고. 완전히 망신당했지. 그래도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 미군이 세계 최강인 건 사실이니까. 우리도 다 그거 알아. 우보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중국만 봐도 겉으로는 강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할 순 없잖아. 기술력이나 실전 경험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의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6.25 전쟁 때 미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아. 한국은 특히 더 그렇지.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말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 유신이 아무리 날카로운 지적을 하더라도 결국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보와의 대화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의 보호 아래 성장한 나라라는 프레임으로만 보게 된 거죠. 특히 유신이 수업 시간에 발언할 때면 너희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미국 덕분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실제로 할 순 없었죠. 대신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편견은 더 강화됐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미군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겠지. 한국의 기술 발전? 결국 미국 기술의 모방이었을 거야. 한국의 안보? 당연히 미군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겠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들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이런 편견이 제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준다고 믿었나 봐요. 그리고 마침내 터지고야 말았죠. 바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나왔을 즈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맹호부대, 우리는 그들을 타이거 디비전이라고 불렀네. 교수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한국군들이 정글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대는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고립된 상황이었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상 악화로 공중 지원은 불가능했지. 그때 한국군 맹호부대가 도착했네.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놀라운 건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어. 우리는 항상 막대한 화력에 의존했지만 한국군은 달랐네. 그들은 마치 정글과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어.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였지. 하지만 교수님, 제가 끼어들었죠. 그건 아마도 한국전쟁 때 미군에게 배운.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으셨어요. 자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군은 달랐어.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전투 교리를 가지고 있었네.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당시의 작전 기록이었어요. 보게나, 이건 내가 기록한 한국군의 전술 분석일세. 그들은 미군의 전술을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 특히 산악전과 정글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지. 재해석이요? 그래, 예를 들어보지. 우리는 정글에서 대규모 부대 운용을 선호했지만 한국군은 소규모 부대의 기동성을 극대화했어. 보급선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한 거였지. 또 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도 남달랐어. 우리는 통역관에 의존했지만 한국군은 직접 베트남어를 배워가며 정보를 수집했다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셨어요. 사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네. 미군 장교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한국군이 없었다면 베트남전은 더 큰 실패로 끝났을 거야. 그게 무슨,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네. 한국군이 담당한 지역의 안정화 속도가 가장 빨랐어. 민사작전 성공률도 최고였고 그들의 전투 효율성은 솔직히 우리를 놀라게 했지. 교수님은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어요. 최근의 군사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현대 한국군에 대한 펜타곤의 평가일세. 베트남전에서 보여준 그 적응력과 효율성이 지금은 첨단 기술력과 결합했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라네.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네. 자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우연이 아닐걸세. 다음 주에 현대 한국군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인데 관심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요. 다음 주 특강은 제 눈을 더욱 크게 뜨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K9 자주포가 눈보라치는 노르웨이 설원에서 사격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바로 현재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한국산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규모로 도입했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잇따라 계약을 체결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 교환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독일도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기존 독일산 자주포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F-35 스텔스기를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F-35를 운용하는 아시아의 몇 안 되는 국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스크린에 새로운 전투기 이미지가 떴어요. 이겁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전투기죠. F-35급은 아니지만 F-16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고 이미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의 예비 전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00만에 달하는 예비군. 이들 대부분이 고학력자들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한국 가는 개발자도 있죠. 전시에 이들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고요. 유럽에서 온 학생 하나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한국은 이미 전시 산업 동원 체계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방산 기업들은 평시에도 군수품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력 차례였어요.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보시죠. 이 함정의 레이더 체계는 미 해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약소국이라는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걸 느꼈죠. 특강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유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한 걸까? 그리고 그 답은 다음 특강에서 알게 되었죠. 한국의 반도체와 전자 기술이 군사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특강은 더욱 흥미진진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도를 보여주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단순한 경제적 성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곧 군사력과 직결되거든요. 스크린에는 첨단 전자전 장비들이 나타났어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자전 능력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방해하고 미사일을 기만하는 능력. 이 모든 게 반도체 기술력에 달려있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옆자리에 MIT 교환학생이 속삭였어요. 우리 국방부도 한국의 반도체를 쓰고 있대.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AI와 드론 분야는 더 놀랍습니다. 삼성과 LG의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접목되면서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군사용 AI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발사 준비 단계부터 예측이 가능하죠. 스크린에 드론 편대가 떴어요. 이건 한국의 군집 드론 기술입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죠. 미 육군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적으로 응용하는 속도가 솔직히 미국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과 대등하다니.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을 볼까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 800km의 원형 공산오차 가 1m 이내입니다. 쉽게 말해서 800km 떨어진 곳에 창문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이런 정밀도가 가능한 건 한국의 관성항법장치 기술력 때문입니다. GPS가 교란되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이 기술, 나토 국가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가장 민감한 주제를 꺼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 선진국입니다. 농축 기술, 재처리 기술, 모든 걸 갖추고 있죠. 정말 만약에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전문가들은 6개월 내에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이면요. 실제로 CIA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평화적 핵 이용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게 바로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 아닐까요? 특강이 끝나고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해서 이 모든 걸 여쭤보기로요. 현역 장성이신 아버지라면 뭔가 더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펜타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셨죠. 아버지, 한국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자기 한국군은 왜? 아버지의 표정이 흥미로워 보였어요. 저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발표대회에서 있었던 일, 교수님의 특강,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까지요. 내가 그걸 알게 됐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사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핵심 군사 파트너야.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마이클, 넌 우리 군이 왜 한국에 F-35를 판매했다고 생각하니? 첨단 무기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그만한 능력과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그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야. 최첨단 네트워크 전투체계의 핵심이지. 우린 그걸 아무나한테 주지 않아.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실은 펜타곤 내부에선 한국을 테크놀로지 얼라이언스라고 불러. 이스라엘이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거지. 특히 전자전 분야에서는. 전자전이요? 그래, 작년 한미 연합훈련 때 있었던 일인데 한국군이 개발한 전자전 장비가 우리 이지스함 레이더를 완벽하게 교란시켰어. 물론 훈련이었지만 꽤나 충격적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 장성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가 될 거라는 거야.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그래서 더 놀라운 거야. 한국은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했거든.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이런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한 나라가 몇 없어.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넌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예를 들어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한국 특전사한테 산악전 훈련을 받으러 가. 우리보다 그들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 특수부대가 한국에서 훈련을? 그것뿐이 아니야. 우리 군지도부는 한국의 군수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특히 신형 전차, 자주포, 함정.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폴란드가 왜 1,000억 달러 규모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는지 알아? 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의 군사력, 기술력, 그리고 미래 전장에서의 역할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이클, 넌 앞으로 군사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렇다면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봐. 그들에게 배울 게 많을 거야. 그리고 다음엔 한국 학생들을 좀 더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길 바란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날 유신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사과는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발표대회 때 유신이 언급했던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유신의 지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요. 현대전에서 GPS 교란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군이 이미 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까지.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유신이 서 있었어요. 자리 좀 괜찮을까요? 저는 얼른 옆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유신이 앉더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흘깃보았어요. 아, 그 발표 때 제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봐요. 사실 마이클 씨의 발표도 훌륭했는데. 아니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내가 맞았어. 내 발표는 구시대적이었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지. 미국의 보호국이라고만 생각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 유신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죠. 미군의 도움이 절실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의존으로 그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어요. 미군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거죠. 응, 이제 알아.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유신이 노트북을 열더니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 중인 논문이에요.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저는 흥미롭게 그의 논문을 읽어내려갔어요. 한미동맹을 비대칭 동맹에서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제안, 모두 날카로우면서도 현실적인 분석이었죠. 이거 정말 훌륭한데? 특히 우리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의 연합작전 시너지 분석 부분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관점이야. 유신이 웃었어요. 관심 있다면 같이 연구해볼래요? 마이클 씨의 시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럼 나도 아버지께 자료 좀 부탁드려볼게. 아버지가 펜타곤에서. 어머, 진짜요? 그렇게 되면 더 좋겠네요. 실제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까지 반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동등한 군사 파트너로 한국을 보게 되자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할 때 진정한 동맹의 힘이 발휘되는 거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유신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그토록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출신인데도 전혀 거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항상 더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고 말하는 모습이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이토록 강해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남들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그 태도. 그게 바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 저는 유신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어.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유신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요. 우리나라를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다니. 수업 시간에도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죠. 한국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요. 유신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학생들도 모두 굉장히 성실했어요. 수업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도 수업이 끝나면 겸손하게 교수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하고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한국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처음엔 그저 겸손한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진심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는 유신과 다른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스터디 그룹에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미래전에서의 한미 연합작전 발전 방향이었죠. 마이클, 내가 본 미군의 장점은 뭐야? 압도적인 화력과 첨단 장비?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 보급선이 길어지면 취약해질 수 있거든.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토론이 이어졌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예요. 전 세계 군사훈련, 작전 사례,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모으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더 스마트하게 싸워야 해라는 생각. 그게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유신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미래의 군사 전문가로서 정말 배워야 할 건 이거구나.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군이라는 존재, 그들의 실력과 정신을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미래의 한미동맹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유신과 함께 우리의 첫 공동 연구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주제는 한미 연합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 넘치는 미군 장성의 아들이 아닌
한미동맹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세계 최강 미군의 DNA,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건 오만함이 아닌 책임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차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값진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건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뽐내는 게 아니었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려 노력하는 자세.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둘째로, 겸손의 가치를 배웠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늘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셋째로,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한미동맹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양국이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하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편견의 위험성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졌던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편견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나요? 그 편견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 대신 책임감을 가지려 해요. 미래의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우려 합니다. 그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게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